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은행 수익률보다도 높냐? 그렇지 않거든요. 법을 어떻게 측정할까도 많은데 부동산의 수익률하고 장기채 수익률하고의 그 스프레드 갖고 해요. 네. 지금 마이너스 스프레드예요. 지금 버블이에요. 마이너스. 버블. 네.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 때 했던 거예요. 이건 무조건 땅값 올라요. 정책의 디테일이 약간 잘못된다고 하면은 다세대 연립에 있는 서민들이 쫓겨나는 거. 정말 부끄러운 거는 보수 정당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하는 보수 정당 정말 창피한 정당.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그럼 말씀 듣다 보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사실 지금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저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손동우 매일경제신문사 부동산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일명 요즘 하박이라고 많이 알려져 계시죠. 하버드대 부동산 도시계획학 박사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민경입니다. 저도 한때 도시계획학 학도였기 때문에 교수님을 모셔놓고 제가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선생님한테 여쭤보듯 이것저것 많이 여쭙겠습니다. 저희 일단 제가 만나는 전문가들 뭐 매부리 인터뷰에서도 인터뷰 많이 했지만 한 50명 중에 50명은 다 부동산 시장 올해는 상승을 점친다.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네. 모르겠고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어요. 네. 그 임대차 3법이 이제 공론화된 게 5월이고 네. 발효가 7월이거든요. 네. 2019년 12월 대책이 굉장히 셌어요. 굉장히 셌죠. 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좀 떨어졌었고 1월까지 약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019년 12월 1, 2, 3, 4가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이었어요. 근데 5월부터 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자율 급격히 낮춘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그렇게 파장을 일으킬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고요. 왜냐면은 광역시하고 서울시가 약간 달리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테이블 하다가 네. 일부에서 19년부터 오른 데가 좀 있었고 어떤 데는 2020년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부터 다 같이 폭등해요. 다 같이. 네. 그거는 뭐 임대차 3법이고 그러면 그 임대차 3법을 때문에 시장 변화가 바뀌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올해 바뀔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약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6월 달에 정말로 세금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번에는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일부 사람들의 정말 부담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섣불리 말을 못하는 게 올해 서울시장 선거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뭐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벌써 양도세 낮춘다는 얘기를 했고 보유세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하다면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야 분명히 내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면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아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집값 상승 여부를 떠나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수익률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 여부예요.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25억에서 30억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럼 거기 월세가 한 대략 200에서 300이에요. 사실 200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200이라고 치면은 1년에 끽해봐야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25억짜리에서 2,500 받으면 지금 1%밖에 안 돼요. 1%밖에. 원래 대략 2%에서 3%였다고요, 사실은. 네. 그럼 그 수익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실거주 하는 분들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워낙에 많으니까. 과연 투자로서 적정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체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선택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떤 전문가분들은 서울이 완전히 지금 실거주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거주를 위해서 그냥 잡는 시장으로 좀 변질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 실거주로 잡는 시장을 변질된 게 30대 영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20, 30대가 영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 20대가 30대가 완전히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연령대별로 그 지역의 아파트 또는 다른 주택을 구매한 데이터가 나와요. 네. 2019년에도 가장 많이 주택을 산 계층이 연령대가 30대 네. 그리고 40대고 28%인가 그래요. 29%, 29%. 20대는 돈이 없어요. 네. 20대는 전혀 열외예요, 사실은. 그럼 30대가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때 한 2만 채 샀어요. 네. 2019년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를 보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30대가 28,000채 가량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40%가 오른 거예요. 네. 사실은 다른 세대들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세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들은 본인도 있지만은 양가가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양가에서 도와주잖아요.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니까.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전년 대비 40%나 진짜 시장에 참여했고 그걸 뛰어넘는 계층이 올해 또 참여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이미 중위값은 넘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임대차 3법 나온 다음에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데는 강남으로부터 멀어진 엣지 지역이에요. 네. 노도강하고 K3 그리고 금강구. 예, 금강구. 뭐 그런 데가 높았던 이유는 뭐 다양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론 받을 때 6억 이하 주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6억에서 그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파이낸스 일으키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슬거워주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토지 시장,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하고 연립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변창흠 장관님 나온 말씀 보면은 오히려 거기를 자극할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초반에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여쭤볼게요. 사실 변창흠 장관님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잖아요. 역세권 개발이랑 그다음에 어쨌든 3기 신도시도 계속 그냥 진행하는 거 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죠. 대부분 땅값을 자극시키는 정책이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땅값 불안하다는 전망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변 장관님 나온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공공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 그건 확실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하게 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돈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주택 파이낸스도 우리나라가 되게 약해요. 네. 공공 임대 아파트 제공이라는 거는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좋은 거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중산층의 문제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 정책이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공급을 그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역세권 개발인데 이거는 사실은 역으로부터 350m 안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미 이건 봤어요. 네.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 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했죠.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땅값 올라요. 네. 그리고 지금 350m가 얼마나 긴 거리냐면은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특히 강남같이 촘촘한 지역이나 도심권은 뭐 거의 다 된 다예요. 거거든요. 다. 예. 다. 강남에 있는데 다 슈퍼블록 개발됐는데 그 블락 사이즈가 대략 700m 정도예요. 그럼 거기에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디벨로퍼 땅 갖고 왔을 때 딜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네. 풀어주겠다는 순간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거고 특히 강북 지역에서 지금 가격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가능한 데는 사실은 다세대 연립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강남은 이미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섰고 네. 거긴 이미 그 수익률이 나오는 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강북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평평한 곳에 다세대 빌라 있는 데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 그렇다 해버린다고 하면 땅값 다 올려요. 저라도 그냥 다 올려요. 저라도. 그럼 오히려 땅값 오르면은 공급이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다만 갖고 오는 경우에는 요건 맞추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국가정부 있고 서울시 있고 구 있잖아요. 네. 구 공무원들이 조정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데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게 역으로 하면은 이거 법 이런데요 안 날리고가 되면은 다 스톱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말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을 잘못 손대면은 땅값만 자극시키면 땅값이 결국 또 주택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시장하고 기존의 아파트 시장은 약간 다르고요. 네. 이 토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대체자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주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을 자극시키면은 위험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은 뭐냐면은 강남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네. 지금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도 딴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주택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도를 진행한 다음에 상가로 바꿔버려요. 네. 상가로 바꾸면은 거기서는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감정가의 80%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 둘이서 뭐 하냐면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나 이거 그냥 사고 싶은데 알아서 명도에서 다 냅쫓아내세요. 네. 사람들 다 냅쫓아버리면 내가 살게. 기간은 6개월. 그럼 이 사람이 이사비조가 사람들 다 쫓아낸다고요. 네. 쫓아내고 먹게 됐고 그다음에 건축사 한 2,300만 원 주면은 명도는 그냥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깔끔한 건물이니까 파이낸스가 나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책의 디테일이 약간 잘못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습게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세대 연립에 있는 서민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버리는. 예. 그렇다면은 역세권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를 지금 이제 사야 되는지 생각하는 30대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고 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후배들 중에 빌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또 이 규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 다 엉켜버릴 수 있는 위험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빌라를 투자란 말은 절대 못 하겠어요. 못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작년 말에 빌라를 산 사람들한테 의외로 또 행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 값도 오르겠죠. 그 350m 안에 있는 데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좀 돌아가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제 집값이 지금 이제 2015년 이후로 계속 6년 연속으로 쭉 올라갔는데 어떤 버블의 어떤 지수로 대충 봤을 때 아직도 한 10에서 15%더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버블은 오를 만큼 올라서 부풀어야지 꺼진다는 경제학 쪽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결국 투자 수익률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 갖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일드라는 걸 쓰잖아요. 일드 투자 수익률. 그럼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대개가 한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반드시 높아야 돼요. 그렇죠. 장기 채권, 특히 국공채. 그 다음에 거기 높은 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이게 두 번째 팩터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의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그 나라의 국공채 수익률이 1%예요. 그럼 얘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봤을 때 일반 투자들이 봤을 때 그래 얘보다 높는데 내가 봤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 최소한 뭐 1%는 돼야 돼. 그럼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2%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연에 월세를 냈을 때 깔끔하게 애프터 텍스로 2천만 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성장률을 보죠. 성장률. 앞으로 이제 한 5년간 내가 봤을 때 5%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1%가 이제 그 또 영향을 주는 거니까 1%는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는 1%만 넘기면 된다고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앞으로 과연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까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오브라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기준 은행 수익률보다도 높냐? 특히 강남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럼 과연 미래 수익률 갔을 때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버블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버블을 어떻게 측정할까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부동산의 수익률하고 그 장기채 수익률하고의 그 스프레드 갖고 해요. 지금 마이너스 스프레드예요. 버블이에요. 버블. 그럼 말씀 듣다 보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사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혼탁해서 그런 거지 임대차 3법 안 나왔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슬라이딩 랩스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정책 또는 약간 하락이었겠죠.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부동산이 혼돈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있고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이제 북유럽 모델을 따라갔던 건데 그 북유럽 모델조차도 한 사이클이 한번 지났고, 왜냐면 주택 수명으로 봤을 때 50년 사이클이 지났고, 그래가지고 지금 개보수나 여러 가지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독일 같은 데서도 지금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왜 굳이 동떨어진 모델을 지금 따라가냐. 근데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 우선은 첫 번째는 주택이라는 게 단일 재화라서 지금 중위값이 서울은 9억인데 이거를 투자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재화 중에 제일 큰 건데 그게 투자의 대상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샀어요. 그럼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개인 차원에서는 사는 공간도 맞는데 투자의 공간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인데 그럼 그거를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역할이란 건 뭐냐면은 저는 중앙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걸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마켓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다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집값 잡겠다. 특히 보수정당 쪽에서는 이건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는 보수정당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하는 보수정당은 정말 창피한 정당이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대신에 그거래요.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내가 주거 복지를 양성화시켰다, 좋게 하겠다. 그 측면에서 정책에 들어가는 거고 그 측면에서 좌파 정권들은 뭐 유럽이건 미국이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했어요. 과거에 이걸로 밀고 나갔어요. 공급 사이드로. 근데 이 모양이 약간 실패했어요, 사실은. 네. 어떤 이유에서 실패해요? 뭐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다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저소득 임대 아파트 같으면 딱 보면은 인종으로 갈려요. 대부분이 흑인이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맨 처음에 생각은 어느 지역을 부시고 아파트를 깔끔한 주거 환경을 해놓으면은 바뀔 거야. 사람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다 좋은 환경 만들면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겠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동료 효과가 일어나요. 비슷한 그룹들이 가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교 안 가고 직업이 없고 하니까 직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계속 이상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집값도 제대로 못 내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쇠퇴해요, 아파트가. 네. 프로이트 아이고라는 아파트 단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그 다큐멘터리 프로이트 아이고가 뭐냐면은 이거는 좌파 우파 다 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 임대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철거될 때 MBC에서 생방송했어요. 그게 미국의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공급의 종언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보수당 쪽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바우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너희들 돈을 줄 테니까 저소득 서민들 가서 살고 싶은데 가서 사세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디벨로퍼인데 비영리 디벨로퍼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세금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가서 알아서 지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짓고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주거복지는 중산층, 서민 다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문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의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서 정파의 이해를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